나는 이제 70을 훌쩍 넘겼지만 눈을 감으면 아직도 시장 바닥의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젖은 흙과 젓갈과 석탄 연기, 그리고 막 삶아 올린 콩나물의 따끈한 김 섞인 냄새.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던 20살의 내가 있었다. 너덜해진 장바구니에 멸치 한 봉지, 시래기 한 단, 굵은 소금 한 대를 꼭 끌어안고 넘어지지 않으려 휘청거리며 걸었다. 장날이면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초라했다. 10,000원짜리도 귀하던 시절, 우리가 쥔 건 돈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해줄 희망의 가장자리에 가까웠다. 그때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은 울지 않겠다고. 그래도 집에 돌아와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면 보리쌀과 쌀의 비율이 어제보다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걸 보게 되고, 그때마다 다짐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시들어버렸다. 우리 집은 시장 끝자락 골목으로 한 번 더 꺾어 들어가 비탈진 계단을 몇 칸 올라야 나오는 판잣집이었다. 겨울이면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방바닥을 쓸고 다녔고, 여름이면 처마 끝에서 새벽 이슬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방 하나에 식구가 넷다는 큰딸이었고,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매일 새벽 시장 건너편 공사장에서 한줌의 일당을 벌어오셨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비틀거리며 돌아오셨고, 어떤 날은 새벽닭이 울 때까지 안 오셨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다만 그분의 등을 소리 없이 닦아주고 발을 씻겨주고, 그가 아무 말 없이 들이킨 막걸리 냄새가 방 안에 오래 남지 않도록 부지런히 환기를 시켰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말없이 다독이는 손길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보다 더 멀리 간다는 것을. 보릿고개 끝자락에 봄이면 시장 좌판에 쌓인 건 빈 바구니뿐이었다. 배추는 꽃대를 올리고 무는 속이 텅 비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삶은 보리를 맷돌에 갈아 묽은 죽을 쑤셨다. 간은 소금 한 꼬집이면 됐다. 한 숟갈 떠먹을 때마다 이가 씹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는데, 아마도 우리가 씹어 삼키려던 건 죽이 아니라 버틴다는 의지였을 것이다. 내가 18이 되던 해 학교를 더 다니고 싶다는 말을 나는 겨우 목구멍에서 꺼냈다가 다시 삼켰다. 등록금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까. 대신 나는 새벽마다 두부를 날랐다. 손수레를 끌고 시장 입구를 돌면 아직 해도 뜨지 않은 하늘 밑에서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손끝이 얼어 두부가 미끄러지던 날에는 깨진 두부 조각을 모아 집으로 들고 가서 소금만 뿌려 먹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내 탓을 하지 않았다. 괜찮다, 소금이 잘 들어서 더 맛있다. 그렇게 말하며 한 조각을 내 입에 쏙 넣어주셨다. 그때의 짠맛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20살이 되자 나는 시장통에서 분식 좌판을 시작했다. 시작이라고 해도 거창한 건 없었다. 군고구마 몇 개, 삶은 달걀과 국수 삶을 작은 가마솥 하나, 그리고 빗물 새는 천막. 그래도 첫 손님이 와서 국수 한 그릇이라고 말하던 그 순간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가는 면발이 끓는 물속에서 잠깐 하얗게 부풀어 오르고, 건져 올려 대접에 담아 멸치 국물을 부으면 식욕보다 먼저 살아야 한다는 욕심이 올라왔다. 한 그릇을 팔 때마다 나는 쌀 한 줌이 떠오르는 걸 보았다. 그 쌀 한 줌이면 오늘 밤 동생들 입이 빈 그릇으로 남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희망은 때로 그렇게 작았다. 한 그릇, 한 줌, 한 꼬집. 하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모여 하루를 지탱했다. 그 무렵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 시장 안에서 소금과 마른 미역을 팔던 청년이었다. 손등이 늘 소금에 말라 있었고, 웃을 때마다 오른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다. 그는 내 좌판 앞에 서서 늘 묻곤 했다. 오늘은 몇 그릇 팔았어요? 처음엔 그 말이 싫었다. 팔지 못한 그릇을 세는 일은 내게 하루를 다시 뒤집어 보게 하는 잔인한 확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묻고 내가 대답을 하면 못 판 그릇보다 팔아낼 그릇을 상상하게 됐다. 사람 마음이란 참 누군가의 묻는 목소리 하나에도 방향을 달리 잡는다. 그가 내게 청혼을 했을 때 내가 내놓은 대답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었다. 우리 굶기지만 말자. 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굶기지 않게 하자. 그게 우리의 혼인서약이었다. 혼례는 소박했다. 시장 사람들 몇이 와서 박수를 쳤고, 어머니는 쌀을 탈탈 털어 흰밥을 했다. 그날 흰밥 냄새는 내 평생의 향수가 되었다. 팝솥에서 퍼낸 하얀 밥을 두 손 공손히 모아받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식구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비록 오늘은 작은 좌판이고 내일도 작은 좌판일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우리만의 지붕을 갖자고. 그 지붕 밑에서 비가 새지 않게,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지 않게, 아이들이 감기 들지 않게 하자고. 결혼하고 첫 해 겨울 눈이 유난히도 많이 왔다. 시장 바닥은 눈과 진흙이 뒤섞여 미끄러웠고, 나는 장화를 신었는데도 양말까지 젖었다. 그날은 장사가 잘 안 됐다. 사람들은 눈길을 피해 일찍 집으로 돌아갔고, 국수 가마솥만 한참 동안 뜨끈했다. 가마솥 안에서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던 걸 보며 나는 내 숨이 김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상상을 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사라져도 이 가마솥은 내일도 김을 낼까? 내 좌판은 내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건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때 남편이 도착했다. 손에 소금 자루를 하나 들고. 오늘은 안 되네. 그 한마디에 나는 안 된다는 말 안에 이미 내일도 해보자는 뜻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그날 남은 국수로 서로에게 한 그릇씩 말아주었다. 멸치가 부족해 국물 맛은 옅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잔치국수라고 우겼다. 사람은 때로 우김으로 버틴다. 봄이 오면 장사가 조금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봄은 사람의 마음만 풀어줄 뿐 주머니 사정까지 풀어주지는 않았다. 대신 봄에는 희망이 조금 더 생겼다. 새 나뭇잎처럼 아주 연약하고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희망. 나는 그 희망을 파스라지지 않게 하려고 더 일찍 일어나 물을 끓이고 김치를 더 잘게 썰고 국물에 물을 조금 더 넣었다. 그렇게 만든 국수 한 그릇이 어떤 날은 단골을 만들었다. 단골이 생기면 나는 이름을 외웠다. 이름을 불러주면 사람들은 자신이 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고 믿는 듯했다. 사실 나도 그랬다. 내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면 나도 이 거대한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이름은 그래서 소중했다. 남편과 나는 처사이를 얻었다. 딸이었다. 아이를 안아 올린 그날 밤 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새벽 장사꾼들의 손수레 소리를 들었다. 철이 덜 든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 나는 그 소리에 아이의 울음이 묻히지 않기를, 우리 아이의 배고픔이 시장 소음 속에 섞여 잊히지 않기를 빌었다.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애는 밥보다 숨이 먼저다. 나는 무슨 뜻인지 한참 뒤에 알았다. 밥을 먹이는 힘보다 숨을 붙들어주는 마음이 먼저라는 뜻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장사터에 아이를 데려갈 수 없는 날이면 젖을 물린 뒤 허겁지겁 좌판으로 달려갔다. 아이의 냄새가 아직도 내 옷깃에 남아있는 그 채로. 그 냄새는 내게 양식이자 그리움이었다. 아이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깃발처럼 보였다. 바람 불면 쉽게 흔들리고 금방 젖어버리고 금세 말라버리지만 그래도 내가 방향을 잃지 않게 붙들어주는 깃발. 장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 돈이 아니라. 어떤 날은 한 할머니가 와서 국수값을 깎아달라고 했다. 나는 깎아드렸다. 대신 그분은 다음날 내 앞에 물김치를 한 병 놓고 갔다. 이거 우리 집 오래된 맛이야. 그의 오래된 맛은 내 좌판의 새로운 맛이 되었다. 물김치 한 숟갈 떠서 국수 위에 얹으면 봄날 같은 시원함이 났다. 또 어떤 날은 시장의 정육점 사장이 남은 뼈를 내게 던져주었다. 국물 내, 내일은 손님 더 올 거야. 그 말은 예언이 아니라 응원이었다. 응원을 먹고 산 날들이 있었다. 그렇게 쌓인 날들이 내 청춘이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전부 합쳐서 겨우 하루치 생계를 잃었다. 그래도 그 하루들이 모여 내 아이가 첫 돌을 지났고 내 어깨 근육이 굵어졌다. 나는 가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늘 바빴다. 머리카락엔 국수 냄새가 배었고 손톱 밑엔 늘 고춧가루가 박혀 있었다. 그런데도 눈빛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살아야 한다는 눈빛, 버텨내겠다는 눈빛. 그것을 보고 있자면 이상하게도 나 자신이 낯설지 않았다. 내가 나를 안아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괜찮다, 너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다. 아무에게도 듣지 못한 칭찬을 나는 내게 건넸다. 그 칭찬 하나가 내일의 새벽을 여는 힘이 됐다. 둘째가 태어나던 해 장마가 유난히 길었다. 비는 하늘이 울음을 참지 못하듯 길게 이어졌고 시장 바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진흙탕이 되었다. 나는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도 새벽마다 좌판 천막을 털어내고 가마솥에 물을 올렸다. 빗물이 뚝뚝 떨어져 솥뚜껑에서 튕겨나가면 내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덜컥거렸다. 둘째가 울음을 터뜨린 날도 비가 내렸다. 아이를 꼭 안자 주먹만 한 얼굴이 내 팔 안에서 따뜻했다. 살아야겠다, 더 오래, 더 단단하게. 그날 이후 나는 젖을 물리면서 주문표도 받았고 아이를 재우다가 국물간도 봤다. 어떤 날은 아이의 젖 냄새가 국수 김에 섞여 올라왔다. 그 따뜻한 냄새를 맡으면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은 소금 장사를 접고 나와 함께 국수 좌판을 키우기로 했다. 낮에는 좌판을 보고 밤에는 멸치와 다시마를 손질해 국물 내는 재료를 미리 준비했다. 남편 손끝에서 다시마의 단면이 반듯하게 정리되는 걸 보면 마음이 조금 놓였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다. 대신 손이 많았다. 서로의 손이 일을 나눴고 그 손들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이 오갔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다. 밀가루 값이 오르면 내 탓 같았고 단골이 다른 집으로 가면 그의 탓 같았다. 왜 웃었어? 아무 생각 없었어. 별것 아닌 말이 별일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장사 끝나고 남은 국물에 말아먹는 수제비 앞에서는 다시 말이 줄었다. 배가 차면 마음도 어느 정도는 채워졌다. 사람 사는 일이란 대체로 그런 식으로 회복되곤 했다. 그 즈음 시장에 커다란 소문이 돌았다. 맞은편 골목이 재개발된다는 이야기였다. 장날만 버티면 된다고 여겼던 우리에게 계약서와 보증금이라는 말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상인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회의를 했고 누구는 이참에 가게를 얻자 했고 누구는 떠나야 산다고 했다. 나는 밤마다 종이에 숫자를 적어보았다. 우리에게 있는 돈, 빚질 수 있는 돈, 그리고 언젠가 갚아야 할 돈. 숫자는 자꾸만 마이너스로 기울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나는 그 종이를 구겨버리지 못했다. 구겨버리면 내 하루도 같이 구겨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말했다. 조금만 더 벌자. 한 철만 더 버티면 된다. 한 철.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지치게 하기도 했다. 그래도 우리는 그 한철을 붙들었다. 그해 겨울 밀가루 배급이 꼬여 국수를 제대로 못 삶는 날이 이어졌다. 손님들 얼굴에 실망이 낀 게 눈에 보였다. 미안해요. 오늘은 칼국수 대신 잔치 수제비 어때요? 나는 말끝을 최대한 밝게 올렸다. 손님 하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래도 따뜻하면 됐지. 그 한마디에 나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따뜻하면 됐지. 그 말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주문 같았다. 따뜻한 것 그것만이라도 내놓자.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님이 다시 돌아왔다. 국물이 진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릇마다 김을 한 겹 더 얹어 주었다. 김 사이로 허기와 근심이 잠깐 흐려지는 시간, 그 시간을 팔았다. 때로는 한 그릇이 사람의 하루를 지켰고 어떤 날은 그 한 그릇이 우리도 지켰다. 어머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도 그 무렵이었다. 한겨울 아침 어머니는 갑자기 숨이 가쁘다고 했다. 나는 따뜻한 수건을 데워 등짝을 문질러 드렸다. 나는 괜찮다. 애들이나 챙겨. 어머니의 말버릇이었다. 괜찮다는 말 뒤에 늘 괜찮지 않은 밤이 숨어 있었다. 병원비를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좌판에서 번 돈으로 모자라 시장 사람들에게 조금씩 빌렸다. 갚겠다고 날짜를 적고 주머니 속에서 종이가루처럼 구겨진 계약서 비슷한 쪽지를 접었다 폈다. 어머니는 결국 큰 고비를 넘겼다. 퇴원하는 날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집을 지키고 있더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나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구나. 장사꾼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집이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 하루는 더 바빠졌다. 큰애가 학교에 가고 둘째가 감기에 걸리면 나는 좌판과 집 사이를 오가며 시간을 꿰매야 했다. 바늘에 실을 꿰듯 촘촘히. 한 번은 국수 삶는 물이 끓어 넘치는데 둘째가 열이 펄펄 끓는다며 울었다.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손님이 말없이 계산대를 대신 봐주고 다른 손님이 가마솥 불을 줄여주었다. 얼른 다녀와요. 우리가 보고 있을게. 그 순간 시장은 장터가 아니라 가족이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의 하루를 붙들어주는 곳. 그 호의가 내게는 고리였다. 지치면 끊어질 것 같은 날에도 그 고리가 나를 다시 이어주었다. 그래서 나는 시장을 떠나지 못했다. 재개발 바람은 점점 더 가까이로 왔다. 임시로 비닐을 씌운 좌판들이 하나둘 철거되었고 오래된 가게들은 도면 위로 옮겨졌다고 했다. 나는 밤마다 가구 배치를 상상했다. 언젠가 우리도 문짝 달린 가게를 갖게 되면 첫 번째로 어디에 가마솥을 둘까? 문턱은 낮춰서 어르신들이 발을 안 걸리게 해야지. 카운터 옆 작은 벤치도 놓자. 아이들이 잠깐 앉아 국수 식기를 기다리도록. 상상은 외상처럼 이자가 붙었다. 내일이 오기 전에 마음이 먼저 핏을 졌다. 그럼에도 나는 상상을 멈추지 않았다. 상상을 그치면 손이 굳고 손이 굳으면 삶이 멈출 것 같았다. 1970년대 초 물가가 뛰기 시작했다. 기름값, 전기료, 밀가루값까지. 손님들은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올릴 수 없었다. 대신 그릇을 조금 작게 하고 반찬 접시를 더 깔끔히 다듬었다. 국물이 더 맑아졌네. 어떤 손님이 그렇게 말해주었다. 맑아졌다는 말 안에 였다는 뜻이 숨어 있음을 알면서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맑게 끓였어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더 맑게, 더 오래, 더 정성으로. 그러다 저녁이 되면 내 손목은 누군가의 울음을 달래준 것처럼 묵직해졌다. 하루 종일 그릇을 나르고 젓가락을 쥐고 국물을 떠서 흘리지 않으려 애쓴 손목. 그 손목을 주물러주며 남편이 말했다. 우린 잘하고 있어. 나는 그 말에 실없이 울음이 났다. 잘하고 있다. 누구에게 듣고 싶던 말이기도 했고 내게 해주고 싶던 말이기도 했다. 어느 장날 오래된 단골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비가 와서 못 나오셨나 하고 지나쳤는데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다. 소문을 들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 했다. 나는 그분이 앉던 자리를 하루 종일 비워두었다. 그 자리에 다른 손님을 앉히려다가도 젓가락이 멈췄다. 이상하지. 자리는 사람의 모양을 담는다. 그 자리엔 늘 자그마한 기침 소리와 국수 다 먹고 나면 반듯하게 놓아두던 젓가락 모양이 남아있었다. 몇 달 뒤 할아버지는 다시 왔다. 많이 여유없고 젓가락을 잡는 손이 떨렸다. 나는 국수를 조금 더 잘게 잘라 그릇에 담았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김이 오르는 그릇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릇 속에서 오르내리는 김이 살아있는 숨 같았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더 돌았다. 아이들은 키가 훌쩍 컸고 나는 어느새 허리가 굽었다. 그런데도 새벽에 눈이 먼저 떠졌다. 새벽은 내 편이었다. 낮에 소란이 몰려오기 전에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 주전자 끓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어머니를 떠올렸고 더 멀리 내 어린 날을 떠올렸다. 내게도 분명 꿈이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되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꿈. 그런데 그 꿈은 굴러가는 보릿자루처럼 창고 구석으로 밀려났다. 가끔은 그걸 꺼내 먼지를 털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먼지 속에서 반짝이는 건 꿈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루였다. 나는 그 하루를 사랑했다. 비록 거칠고 억척스러웠지만 그 하루가 없었다면 나는 내가 아니었을 것이다. 남편이 손을 다친 적이 있다. 다시마를 썰다가 칼날이 미끄러져 깊게 베었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헝겊으로 꽁꽁 동여매고 병원으로 뛰었다. 봉합을 하고 돌아오는 길 그는 괜찮다 했다. 내 손 말고 내 손이 더 무섭다. 하루라도 쉰 적이 없잖아. 그 말에 웃음이 났다. 내 손은 참으로 무례했다. 쉬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고 멈추라 해도 멈추지 않았다. 그 손이 국수 그릇을 쥐고 아이들 이마에 땀을 닦고 어머니의 등을 문지르고 남편의 붕대를 갈아주었다. 그렇게 내 손은 내 인생의 문자였다. 말로 다 하지 못한 것들을 손이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어느 봄날 드디어 작은 점포 계약을 했다. 비늘 천막 대신 유리문이 달린 비록 좁지만 우리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가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잠깐 떨렸다. 빚도 함께 찍힌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도장을 찍었다. 문을 여는 첫날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피곤한데도 눈동자가 맑았다. 유리문을 열자 종소리가 맑게 울렸다. 그 소리는 내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오래 버틴 끝에 찾아온 다음 한 걸음이라는 걸 알려주었다. 우리는 가게 한쪽 벽에 작은 사진을 붙였다. 결혼식 날 흰밥을 먹으며 웃던 사진, 아이들이 첫 돌 때 뒤집어 쓴 미역국 사진, 어머니가 태어나던 날의 사진. 그 사진들이 가게의 메뉴판보다 더 많은 걸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무엇을 팔아 살아왔는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지. 문을 닫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유리문에 걸린 종이 마지막으로 울릴 때면 나는 언제나 하루를 떠올렸다. 아침에 김, 점심에 소란, 오후에 잠깐의 고요, 저녁의 피로. 그 모든 것이 한 그릇의 온도에 담겨 있었다. 따뜻해서 다행이야. 그 말 하나 듣고 싶어 온종일을 보냈다. 그 말이 들리는 날이면 나는 내일을 살았다. 들리지 않는 날에도 나는 내일을 살았다. 내일은 늘 우리의 편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내일의 편이 되려고 했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내일을 살려고 애쓴 사람들만이 어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점포를 연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다. 장마 끝물에 습기가 벽지 속까지 배어들던 날 아침부터 전기가 나갔다. 가게마다 가스불만 켜진 채 환풍기도 멈춰 공기가 두텁게 가라앉았다. 국물이 팔팔 끓어오르기 직전에 불길이 한번 꺼억 숨을 쉬듯 낮아졌고 나는 냄비 손잡이를 꼭 붙잡았다. 손님들이 어깨를 으쓱하며 오늘은 덥네 하고 웃을 때 내 등줄기로도 땀이 흘렀다. 그때 골목 끝에서 아이들 웃음이 터졌다. 큰애와 둘째가 젖은 구두를 벗고 맨발로 바닥을 툭툭 디뎠다. 엄마 오늘은 국물에 무 많이. 둘째의 목소리가 찻잔처럼 맑았다. 순간 여름의 무더위가 내 귀에서 한 뼘쯤 물러났다. 나는 그날 유난히 물을 얇게 저며 넣었다. 맑고 달큰한 국물이 그릇에 돌자 손님 하나가 말했다. 여긴 마음으로 간을 하네. 그 말이 그날의 선풍기였다. 며칠 후 시장에 단속이 떴다. 간판 규격, 위생 점검, 좌판 철수 여부를 확인한다며 노란 조끼를 입은 이들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하얀 모자를 쓰고 손톱 및 고춧가루를 박박 씻어냈다. 싱크대 아래 도마가 몇 개인지, 칼날은 잘 갈아두었는지, 밀가루 자루가 바닥에 닿아있지는 않은지. 내 하루가 갑자기 시험지처럼 보였다. 점검원이 무엇인가를 적어 내려가다 말고 내 손을 한번 후어보기에 나는 저도 모르게 손등을 뒤집어 보였다. 굵어진 마디, 살짝 굳은 자국, 오래된 화상 흉터. 그는 별말 없이 도장을 찍고 돌아섰다. 안도의 숨을 쉬며 주저앉자 남편이 얼음물을 내밀었다. 우린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이야. 그 말이 허탈함과 자부심을 동시에 데워주었다. 늘 하던 대로. 그 말이 우리를 지키고 때론 우리를 묶어두었다. 가을이 오면 시장은 풍성해 보였지만 가게의 통장은 도리어 가벼워졌다. 추석 전후로 들어오는 재료값이 크게 뛰었고 선결제로 몰아치는 거래처들이 많아졌다. 어느 날 밤 대장장이 소리를 닮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가게를 울렸다. 나는 한숨 사이로 숫자들을 밀어 넣었다. 그러다가 문득 장부 한 귀퉁이에 작은 글자를 적었다. 따뜻함. 그게 오늘 우리가 판 것이다. 국수 한 그릇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고 누구나 필요로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 것. 다음날 아침 그 단어를 다시 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장부가 덜 무겁게 느껴졌다. 팔고 산다는 게 결국 무엇을 뜻하는지 그 한 단어가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겨울 초입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다. 이번엔 오래 누우셨다. 눈이 창틀을 뭉툭하게 덮어가는 동안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과 가게를 오갔다. 수면등이 깜빡이는 병실의 공기는 보온병처럼 미지근했다. 어머니는 가끔 깨어 국수는 잘 되냐? 고 물었다. 네, 오늘은 김이 예쁘게 올라와요. 그러면 어머니는 안심한 듯 다시 잠을 잤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씩 어머니를 닮아갔다. 웃을 때 아래 입술이 먼저 흔들리고 울음을 참을 때 왼쪽 눈꼬리가 먼저 젖는 버릇까지.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닮아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 어머니가 떠나시던 날 나는 가게 문을 닫고 한참을 불 꺼진 주방에 서 있었다.
국물이 식어가는 냄비를 가만히 보면서 등줄기에서부터 어둠이 방울쪄 떨어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국수를 삶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 물을 끓였다. 물이 끓는 소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밤들이 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을 때 가게 앞 유리문에는 손님들이 붙여둔 작은 메모들이 가득했다. 어머니 좋은 길 가시길. 사장님 천천히 오세요. 우린 기다릴게요. 그 메모들을 떼어내어 한 장 한 장 접으며 나는 울지 않으려 했었다. 눈물은 국물에 섞이면 맛을 달리하는데 메모에 떨어지면 글자를 번지게 한다. 번진 글자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 그동안 내가 삶아온 건 국수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얇은 실, 그 실들을 국물의 온도로 엮어왔다는 걸. 가게 안쪽 벽에 작은 상을 차리고 어머니 사진 앞에 방금 삶은 면발을 한 젓가락 올려두었다. 김이 사진 속 어머니의 턱선을 스치며 올라갔다. 엄마 오늘은 무가 달아요. 그 말이 허공에 매달려 오래오래 식었다. 봄이 다시 오고 큰애가 중학교에 들어갔다. 교복 치마를 입고 돌고래처럼 웃으며 교문을 뛰어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국수물에 끓는 점이 조금 올라간 느낌을 받았다. 둘째는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게 좋다며 체육복을 달라고 조르는 나이가 되었다. 아이들의 키가 쑥쑥 자라나는 만큼 가게의 벽에도 조그만 선이 하나씩 올라갔다. 오늘 더 많이 팔았어요. 오늘은 척자를 줄였어요. 그 선들은 아이들 키와 달랐고 자랑할 만한 그래프도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기념일 같은 표시였다. 선 하나를 그을 때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선들이 언젠가는 아이들이 떠나갈 방향을 가리킬 거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여름 가게 건물 뒤편에서 불이 났다. 퇴근 시간 무렵 어둠이 채 내려앉기도 전에 불길이 붉게 물을 익혔다. 사람들은 물을 퍼나르고 누군가는 소화기를 들고 뛰었다. 나는 가스밸브를 잠그고 남편은 젖은 걸레로 문틈을 막았다. 유리문 너머 불꽃이 튀는 걸 보며 손이 푸드득 떨렸다. 그때 맞은편 분식집 아줌마가 내 팔을 꽉 잡아 끌었다. 밖으로 나와 이 사람아. 우리는 골목 끝까지 후다닥 달렸다. 조금 뒤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다. 불길은 운 좋게도 건물 외벽에서 잡혔고 가게 안쪽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진화가 끝난 뒤 우리는 검은 그을음이 묻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문이 종이 울렸는데 그 소리가 왠지 낯설었다. 살아남은 소리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가게를 닦았다. 수처럼 까맣던 손바닥에 새벽 무렵엔 맑은 물빛이 조금씩 돌아왔다. 불이 지나간 자리엔 이상하게도 사람의 정이 더 두껍게 깔렸다. 이웃 가게들이 돌아가며 장사를 보태주었고 손님들은 일부러 따뜻한 말을 더 얹어갔다. 그 종소리 다시 듣고 싶었어. 여기 국물 냄새 다시 맡으니 살겠다.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머리 숙임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빌린 것, 갚아야 할 것,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것. 갚을 수 없는 것들이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법을 나는 그때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천천히 더 길게 국수를 끓였다. 김이 천천히 오르도록 향이 오래 남도록. 세월이 더 흘러 큰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 왔다. 체육관에 모인 사람들의 환호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이가 교정 밖으로 걸어 나올 때 내 심장이 국수 가마솥처럼 가라앉았다가 다시 끌어올랐다. 엄마 나 서울로 가볼래. 서울. 그 말은 우리 가게의 메뉴판에는 없는 맛이었다. 나는 잠깐 아주 잠깐 젓가락을 놓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다시 쥐었다. 그래 가라. 배고프면 언제든 집에 와서 먹어. 그 말이 다였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게 문을 열고 제일 먼저 국물관을 보았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오늘의 온도에 맞춰. 아이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을 열었다. 이별도 결국 생활의 한 방식임을 장사하듯 배워야 했다. 남편은 그 무렵 더 자주 기침을 했다. 낮에는 괜찮다 하다가도 밤만 되면 목에 가장 깊은 데서 마른 소리가 올라왔다. 병원에 가자고 설득하는 데에는 이틀, 검사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데에는 일주일이 걸렸다.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더 말이 적어졌다. 대신 내가 국수면을 건져 올릴 때 옆에서 그릇을 받쳐드는 손이 더 느려지고 조심스러워졌다. 어느 날은 국물 위에 팔을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더니 중얼거렸다. 파가 어릴 때가 향이 진해. 그 말이 묘하게 내 마음을 눌렀다. 우리는 오래 견디면서도 늘 어린 향을 그리워했다. 그날 밤 나는 파를 아주 잘게 썰었다. 그 작은 조각들이 국물 위에서 별처럼 떠올랐다. 남편이 그릇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따뜻하네. 나는 대답했다. 응, 따뜻해. 가을바람이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가게 문종이 환하게 울렸다. 시간이 종소리 사이로 빠져나가고 남은 것은 빈 그릇들 위에 포개진 젓가락 자국뿐이었다. 나는 닿는 시간마다 빈 그릇을 정리하며 하루의 표정을 후었다. 빨리 먹고 뛰어나간 젓가락, 말없이 국물까지 비워낸 숟가락, 함께 나눠 먹느라 두 개가 포개져 있던 그릇. 사람의 사정이 그릇마다 다른 무늬로 남았다. 언젠가부터 나는 그 무늬를 읽을 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무늬 때문에 내가 내일도 문을 열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누군가의 하루는 오늘도 뜨겁게 필요했으니까.
겨울이 깊어지자 라면을 끓여달라는 손님이 들었다. 싸고 빠르고 뜨거운 것. 시장은 언제나 가장 싼 것과 가장 뜨거운 것을 원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걸렸다. 우리 국물은 오래 끓여내는 맛이었다. 그러나 나는 서서히 생각을 바꿨다. 라면 위에 우리 육수를 한 국자 얹고 물을 얇게 담고 김치를 꼭 짜서 올리면 그건 또 다른 우리의 그릇이었다. 나는 메뉴판 모서리에 작게 적었다. 라면 우리 육수 작은 괄호가 길을 열었다.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끄덕였다. 오래 끓인 것과 빨리 끓인 것이 한 그릇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날 나는 배웠다. 인생도 그랬다. 오래 참은 것과 얼른 지나가야 하는 것들이 한 삶에 함께 놓였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저녁, 문을 타들여던 참에 젊은 남녀가 허겁지겁 들어왔다. 우산이 뒤집혀 있고 신발에 빗물이 출렁거렸다. 따뜻한 거 아무거나 주세요. 나는 말없이 그릇 2개를 올렸다. 김이 올라 그들의 얼굴을 반쯤 가렸다. 그들은 말없이 후루룩 면을 넘겼다. 국물이 절반쯤 남았을 때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장사 오래 하셨어요? 나는 웃었다. 조금요. 오래 버틴 건 손님들이죠. 남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희도 언젠가 우리 가게를 갖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유리문에 비친 어린애 얼굴이 순간 스쳐갔다. 빗줄기 사이로 오래된 내 눈동자가 그들의 눈동자와 겹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이 오면 같이 국물 끓여봐요. 끓는 소리가 제일 큰 응원이에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갈 때 허리를 깊이 숙였다. 종소리가 유난히 밝게 울렸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은 뒤 나는 문을 닫고 한참을 빈 가게에 서 있었다. 불 꺼진 유리문에 내 손바닥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 자국이 마치 내 청춘의 지문 같았다. 지우려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무늬. 그것 덕분에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누구인 채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지 않았다. 주방 쪽에서 마지막으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똑 하고 들렸다. 그 소리를 끝으로 오늘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걸 알았다. 내일도 물은 끓을 것이다. 물이 끓는 한 우리는 살아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안다. 끓는 물 위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김이 사라진 뒤 남는 온기를 믿는다는 것을. 세월은 가게 문 종소리 사이로 조용히 흘러갔다. 큰애는 서울로 떠났고 둘째는 기술을 배우겠다며 공장에 들어갔다. 아이들이 각자 하루를 꾸릴 힘을 얻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내 손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기쁨과 서운함이 같은 그릇에 담겨 있었고 그 그릇을 기울이면 어느 쪽이든 쏟아질까봐 조심스레 들고 다니는 나날이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나면 남편과 나는 의자 2개를 나란히 붙여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오늘도 김이 예뻤어. 내가 말하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쁜 김이 오래가더라. 그 말의 끝자락이 자주 기침으로 끊겼다. 검사와 약, 조심하라는 말, 한숨 섞인 웃음이 몇 해를 이어지다 보니 남편의 눈빛은 더 다정해지고 말은 덜 필요해졌다. 어느 날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문턱을 오래 닦던 그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다. 나는 그 작은 등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 청춘이 오랫동안 저 등으로 기대어 쉬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는 식의 마음. 한여름 저녁 갑작스레 허리를 펴지 못하겠다는 남편을 부축해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천천히 사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라는 말이 그날따라 너무 빨리 들렸다. 우리는 그날부터 가게의 시간을 조금씩 늦추었다. 문 여는 시간도, 김이 오르는 속도도, 손님 이야기를 듣는 귀의 박자도 느려져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손님 입술에 닿는 온도, 작은 한숨, 젓가락을 놓을 때 미세하게 떨리는 손등.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남편의 기침은 얇아지고 길어졌다. 그래도 그는 마지막까지 가마손 옆을 지켰다. 국물이 한 끓음 올라올 때마다 그는 내게 눈짓을 보냈다. 지금. 그러면 나는 간을 했다. 소금 한 꼬집, 간장 반 숟갈, 무 3장, 파 조금. 우리의 국물은 그렇게 둘의 몸짓으로 맞춰졌다. 말보다 정확한 합. 마지막 겨울 그는 의자에 앉아 국물이 끓는 소리를 오래 들었다. 이 소리 참 든든하지. 그가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등을 감쌌다. 그의 첫눈이 내리던 날 그는 잠들듯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는 법을 나보다 먼저 멈췄다. 눈이 쌓이듯 고요가 쌓였고 그 고요 위로 내 호흡이 홀로 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가게 불을 끄지 못했다. 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온기가 공기 속에서 길을 잃을 때까지 그 곁을 지키고 싶었다. 상복을 벗기도 전에 장사를 다시 시작했다. 내 손이 멈추면 그의 시간도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손님들은 오래 기다려 주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모자란 잔돈을 두고 갔고 누군가는 젓가락을 가만히 포개어 내려놓았다. 따뜻하네. 남편이 좋아하던 말이 입에서 저절로 흘렀다. 입술이 떨렸다. 그날부터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따뜻하다는 건 온도만이 아니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체온, 남아있는 숨 잊지 않겠다는 약속. 나는 매일 그 약속을 한 그릇에 담아 국물을 끓였다.
몇 해가 더 지나 시장은 많이 달라졌다. 유리문은 높아지고 간판은 환해졌으며 프랜차이즈가 골목마다 들어섰다. 젊은 사장님들이 태블릿으로 주문을 받는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도 한때 그렇게 새로웠다. 새로움이 지나가고 남는 건 습관과 버팀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가게 앞을 지나던 아이가 유리문에 코를 대고 말했다. 할머니, 여기 옛날 냄새가 나. 그 말이 이상하게 좋았다. 나는 문을 열어 아이와 엄마를 들였다. 국물 맛 좀 볼래? 작은 종지에 국물을 떠주자 아이가 눈을 크게 떴다. 혀가 따뜻해졌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귀해서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래, 혀가 먼저 안심해야 마음이 따라오거든. 큰애는 가끔 내려왔다. 출근길에 사온 빵을 내밀며 엄마도 좀 쉬어라고 말했지만 나는 늘 고개를 저었다. 쉬는 법을 오래 잊고 살았다. 대신 큰애에게 칼을 쥐어주었다. 팔을 써는 소리가 예전의 나처럼 서툴렀다. 엄마, 이 길이는 왜 이래? 아이가 묻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릇의 지름이랑 숟가락의 폭을 같이 생각해야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큰애는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이 가게 내가 이어갈까? 나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붙어있던 작은 메모를 떼어 내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장부 귀퉁이에 적어두었던 단어. 따뜻함. 아이가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웃었다. 마지막 봄 나는 문턱을 다시 닦았다. 남편이 오래 닦던 그 문턱. 손바닥으로 문턱의 매끈함을 확인하며 나는 내 등 뒤의 시간을 생각했다. 보릿고개를 지나며 삼켰던 눈물, 천막 아래 스며들던 빗물, 첫 점포 계약서에 번지던 땀, 불길이 먹고 들었던 낯선 종소리, 어머니 사진 앞에 김, 남편의 마지막 숨. 그 모든 것들이 문턱의 나뭇결처럼 이어져 있었다. 문을 열자 아침 공기가 가게 안으로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나는 가마솥에 물을 올리고 불을 켰다. 물은 예의 바르게 그러나 분명하게 끓기 시작했다. 끓는 소리는 과거를 불러오되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다. 김이 올라오자 나는 얼굴을 그쪽으로 돌려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이 온도를 잊지 말자.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으로 살아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건네야 하는지. 첫 손님이 들어왔다. 오래된 단골이었다. 오늘은 무가 달겠네. 그는 늘 그 말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면을 건져 올렸다. 그릇 위로 김이 올랐다. 젓가락을 얹으며 나는 중얼거렸다. 따뜻해서 다행입니다. 손님이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술을 적시고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문득 알았다. 내 젊은 날들은 어디로 갔느냐 묻던 내가 실은 매일 여기서 그 젊음을 다시 데워 건네고 있었다는 걸. 국물의 표면에 어제의 내가 비치고 그 위로 오늘의 내가 조용히 겹쳐 앉았다. 나의 하루는 한 그릇의 온도였다. 누군가의 속을 덮이고 다른 누군가의 어제를 달래며 다시 나에게 돌아와 숨을 고르게 하는 온도. 문을 닫는 시간, 빈 그릇들을 포개어 싱크대에 두고 나는 불을 줄였다. 가마솥의 물결이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렸다. 불을 끄고 나서도 한동안 따뜻함은 남았다. 나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인사를 했다. 이곳에 나에게 떠난 이들에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게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유리문에 다 작은 울림으로 번졌다. 종이 마지막으로 맑게 울렸다. 나는 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내일도 끓일 것이다. 국물은 끓는 동안 비밀을 말해주고 김이 오르는 동안 용기를 건네준다. 그걸 믿는 사람만이 이 온도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다. 따뜻하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얼어붙은 마음을 얼마나 천천히 녹이는지, 하루를 얼마나 길게 살게 하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끝에 겨울나무가 봄을 준비하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이 살짝 스쳤다. 나는 코끝으로 그 바람을 들이마셨다. 시장의 냄새, 무의 달큰함, 파의 씁쓸함, 멸치의 담담함, 남편의 손 등 어머니의 숨, 아이들의 웃음, 손님들의 인사. 그 모든 것이 바람 속에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오늘도 버텼다. 버틴 것 치고는 꽤 따뜻하게. 그리고 내일도 누군가의 혀가 먼저 안심하고 마음이 뒤따라오는 그 한 숟갈을 다시 끓일 것이다.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고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니까.